어르신, 저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옵니다. 단비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차가운 빛 속에서 저를 일으켜 주시고, 이름을 주시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어르신이 심어주신 것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며 길게 지나갔습니다. 마치 노인이 그 바람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것 같았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께 늘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황해도 깊은 산골, 소나무 숲이 하늘을 가리고 겨울바람이 칼처럼 살을 내는 외딴 마을이 있었지요. 그 마을의 좁고 구불구불한 흙길 위로 작은 아이 하나가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 해진 삼배 저고리는 맨살이 드러날 만큼 낡았고 맨발은 이미 땅의 차가움도 느끼지 못할 만큼 얼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아이가 마을 어귀의 어느 집 살인문 앞에서 손을 내밀자 안에서 나온 아낙이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썩 물러가거라, 이 거지년아. 돌멩이 하나가 허공을 가르며 아이의 발등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지요. 마을 어귀 어디서나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은 굳게 닫혔고 개들은 지저댔으며 어른들의 눈초리는 싸늘했습니다. 한참을 떠돌던 아이는 결국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지요. 빗물이 아이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아이가 살아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낡은 삿갓을 눌러 쓴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짚으며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최가성을 가진 그 노인은 마을에서도 홀로 조용히 사는 인물로 사람들은 그를 그저 최노인이라 불렀지요. 노인은 쓰러진 아이를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노인의 눈이 아이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 눈빛이 문득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지낸 무언가를 불현듯 떠올린 사람처럼 노인은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이 아이는 범상치 않구나. 노인은 지체 없이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마른 몸이었지만 노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산자락 끝에 자리한 작은 초가집, 흙벽에 이영도 곳곳이 낡은 그 집으로 노인은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식은 죽을 데워 아이의 입술에 조심스레 갖다 댔습니다. 온기가 조금씩 돌아오자 아이가 눈을 떴지요. 겁에 질린 눈망울이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섭지 않아도 된다. 해칠 사람이 아니니라. 노인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뜨끈한 죽 한 숟갈을 입에 넣자 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인이 이름을 묻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이름도 없다고 했지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어주마. 가물었던 들판을 적시는 단비처럼 내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오늘부터 내 이름은 단비니라.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죽 그릇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난생 처음 들어보는 자신의 이름을 가슴 속에 새기듯 되새겼지요. 노인의 의미심장한 시선이 다시 한번 단비의 얼굴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 속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날의 단비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최 노인의 초가집에서
단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몸을 추스르는 것만으로도 벅찼지요. 밥 한 술, 국 한 모금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단비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배불리 먹고 처음으로 따뜻한 곳에서 눈을 감아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온기가 영 낯설어서 단비는 밤마다 혹시 내쫓기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노인은 단비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마자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천자문 한 권을 펼쳐놓고 붙잡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었지요. 단비는 처음에는 먹 냄새조차 낯설어 코를 찡그렸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글자 하나하나를 놀라울 만큼 빠르게 익혀나갔습니다. 노인이 한 번 읽어주면 단비는 이튿날 아침 어김없이 그것을 외워 보였지요. 노인은 흐뭇하면서도 무언가를 감추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과 함께 예절도 배웠습니다. 어른을 대하는 법, 밥상 앞에서의 몸가짐, 말 한마디를 꺼낼 때의 자세까지. 단비는 처음에 그것들이 번거롭고 어색했지만 노인이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반복해서 가르쳐 주자 어느새 몸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삿갓 아래 주름진 얼굴로 조용히 지켜보는 노인의 눈길이 단비에게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다정함이었지요. 그러나 마을은 달랐습니다. 단비가 노인의 집에서 지낸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의 입방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터 모퉁이에서 우물가에서 마을 어귀나무 아래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거지년을 집에 들였다니 최 노인이 노망이 든 게야. 천한 것을 거두다니 집안이 더러워질 텐데. 그 말들은 바람을 타고 단비의 귀에도 고스란히 닿았습니다. 단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단비가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가면 아이들이 몰려와 손가락질을 하며 놀려댔지요. 클덩이가 날아오기도 했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단비는 이를 악물고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예전에 단비였다면 맞서거나 울음을 터뜨렸겠지만 이제는 노인의 말이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단비가 울먹이는 눈으로 방으로 들어서자 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단비는 고개를 저었지만 노인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단비야,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난 자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이니라. 단비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단비의 걸음걸이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깨를 움츠리던 버릇이 사라지고 시선이 땅 대신 앞을 향하기 시작했지요.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 기품이 배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정작 단비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노인은 묵묵히 지켜보며 그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나날 속에서도 노인은 이따금 먼 곳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 한숨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단비는 아직 묻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고 그것이 단비의 마음 한켠에 가시처럼 박혀 떠나지 않았지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최 노인의 초가집 살림은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가을 거지가 넉넉하지 못했던 터라 뒤 주속 곡식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장작마저 떨어져 아궁이 불이 오래 이어지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지요. 단비는 소미불 하나를 노인에게 넘기고 자신은 얇은 호치불로 밤을 견뎠습니다. 노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새벽녘에 살며시 이불을 바꿔두었지만
노인은 모른 척 하면서도 아침마다 단비의 손끝을 슬쩍 살폈지요. 설상가상으로 노인의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찬바람 탓이려니 했지만 밥 한 술 뜨기도 힘들어하는 날이 잦아지자 단비는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약재를 구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끼니를 잊기 위해서도 무언가를 해야 했지요. 단비는 밤새 뜬 눈으로 누워 이리저리 궁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단비는 노인 앞에 단정히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일을 나가겠습니다.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라. 그러나 단비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어르신께서 거두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갚고 싶습니다. 저를 막지 말아 주시옵소서. 노인은 한참 동안 단비의 눈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허락과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마침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에서 제법 권세 있는 김참봉 댁에서 하녀를 새로 들인다는 것이었지요. 단비는 망설임 없이 참봉댁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참봉의 부인 윤 씨였습니다. 단아하게 쪽진 머리에 비단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은 윤 씨는 단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술 끝을 비틀었습니다. 내가 최 노인네 거두어들인 그 아이로구나. 목소리에 거스름이 가득했지요. 단비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마님. 부지런히 일하겠나이다. 윤 씨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마지못한 듯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습니다. 그렇게 단비의 참봉댁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그러나 첫날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녀들은 단비를 애워싸고 수군거렸고 밥상 차리는 일부터 빨래, 물 깃기, 마루 닦기까지 가장 힘든 일들이 단비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단비가 실수로 물동이를 쏟는 바람에 윤 씨에게 불려가 모진 꾸지람을 들은 것은 사흘도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손이 그렇게 굼떠서 어디에 쓰겠느냐, 이 어리석은 것아. 윤 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방안을 가득 채웠지요. 단비는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참봉댁을 떠나던 날 아침, 노인은 단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앙상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온기만큼은 가득했지요.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든 내 안에 있는 것을 잃지 말거라. 단비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단비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돌아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참봉댁 뒷곁에서 맞이한 첫밤, 단비는 싸늘한 행랑채 한 귀퉁이에 홀로 앉아 노인이 남겨준 천자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등잔불을 흔들었지요. 그 흔들리는 불꽃 속에서 단비는 앞으로의 날들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참봉댁에서의 나날이 쌓여가면서 단비는 조금씩 그곳의 흐름을 익혀갔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우물물을 깃고 아침 밥상을 차리고 마당을 쓸고 빨랫감을 두드리는 일이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었지요. 손이 트고 등이 아팠지만 단비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뒤에야 비로소 단비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행랑채 구석에 등잔 하나를 켜놓고 노인에게 배운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조용히 되뇌었지요. 들킬까봐 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 시간만큼은 단비가 단비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참봉댁 사랑채 앞이 갑자기 부산스러워지더니 한양에서
내려온 손님이 당도했다는 말이 하녀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단비가 마루를 닦으며 고개를 들어보니 살인문 안으로 말해서 내리는 사내가 보였지요.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고 베옷의 갓을 눌러쓴 차림새는 수수했지만 등줄기가 꼿꼿하고 걸음걸이에 기운이 넘쳤습니다. 참봉이 몸소 나와 허리를 굽히며 맞이하는 것을 보고 단비는 예사 손님이 아님을 직감했지요. 그 사내는 이도현이라는 인물로 임금의 명을 받아 지방 수령들의 비리를 살피는 암행어사였습니다. 겉으로는 먼 친척 방문을 핑계 삼아 참봉댁에 머물렀지만 실은 그 고을 일대의 세금 횡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내려온 것이었지요. 도현은 사흘 묵겠다 말했고 참봉은 어쩔 줄 모르며 최상의 방과 음식을 내어 주었습니다. 단비와 도현이 처음 마주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단비가 사랑채 툇마루에 차 쟁반을 올려두려는 순간 안에서 문이 열리며 도현이 불쑥 나타났지요. 두 사람은 거의 부딪힐 뻔했고 단비가 황급히 몸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나으리. 그런데 도현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쟁반을 받으며 단비의 손을 잠깐 살피더니 물었지요. 이름이 무엇이냐? 단비요입니다, 나으리. 단비라. 도현은 그 이름을 한 번 되풀이하고는 단비의 말투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하녀치고는 발음이 또렷하고 말의 결이 달랐습니다. 도현은 무심한 척 다시 물었지요. 그를 아느냐? 단비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답했지요. 조금이옵니다, 나으리. 도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놀람이었지만 금세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지요. 그렇구나. 도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단비가 빈 쟁반을 들고 행랑채로 돌아가려는데 도현이 조용히 다가와 얇은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읽어보거라. 단비는 얼떨결에 받아들었지요. 제목도 없는 낡은 책이었지만 첫 장을 펼치자 단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람됨과 세상 이치를 담은 글들이 빼곡했지요. 단비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경계심을 거두지 못해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나으리. 그러나 그 짧은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안채 창호지 너머로 윤 씨가 차갑게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지요. 입술 끝이 비틀리며 윤 씨의 손이 창호지 문틀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그날부터 단비를 향한 윤 씨의 시선은 단순한 무시를 넘어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 한양으로 돌아간 뒤 참봉댁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윤 씨의 눈길이 단비를 향해 더욱 날카로워졌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했지요. 아침 밥상 차림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윤 씨는 단비를 불러 세웠습니다. 다른 하녀들이 보는 앞에서 밥상을 물리치며 차갑게 말했지요. 손끝이 이 모양이니 어디에 쓰겠느냐. 단비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요. 윤 씨는 날이 갈수록 단비에게만 유독 힘든 일을 맡겼습니다. 다른 하녀 둘이 나누어 하던 빨래를 단비 혼자 감당하게 했고 무거운 장독을 옮기는 일도 어김없이 단비의 몫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결려도 단비는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밥이었습니다. 윤 씨는 이따금 단비의 밥그릇에 아무것도 올려주지 않는 날이 있었지요. 다른 하녀들이 밥을 먹는 동안 단비는 빈 그릇 앞에 조용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배고픔보다 서러움이 먼저 밀려왔지만 단비는 눈물조차 감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단비가 행랑채 구석에서 등잔불을 낮게 켜고 도현이 주고 간 책을 펼쳐 읽고 있었지요. 글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입술을 조금씩 움직이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윤 씨가 들어섰습니다. 단비는 황급히 책을 치맛자락 아래로 감추었지만 이미 늦었지요. 윤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녀 주제의 글을 읽어. 윤 씨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단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윤 씨는 단비의 손에서 책을 낚아채더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 씨는 하녀들을 모두 마당에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비를 앞으로 나오게 한 뒤 높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 아이가 밤마다 몰래 글을 읽으며 제 분수를 잊고 있었다. 하녀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비에게 쏠렸습니다. 쑥덕거리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고 몇몇은 입을 가리고 낄낄거렸지요. 단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수치심이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단비는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기 때문이었지요.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든 내 안에 있는 것을 잃지 말거라. 단비는 그 말을 붙잡고 두 주먹을 치마 속에서 꼭 쥐었습니다. 그 장면을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을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다시 내려온 도현이었지요. 도현은 마당 안의 광경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단비를 돕고 싶은 마음이 치밀었지만 함부로 나섰다가는 오히려 단비의 처지가 더 어려워질 것을 알았지요. 도현은 말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단비의 눈빛이 수모를 당하면서도 꺾이지 않던 그 눈빛이 좀처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단비는 행랑채 벽에 등을 기대고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서늘함이 오히려 마음을 가다듬어 주는 것 같았지요. 나는 반드시 이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단비는 소리 없이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처럼 자리를 잡았지요. 윤 씨의 집착은 날로 깊어졌고 그 불씨 주변으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참봉대 카녀 하나가 단비에게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내뱉은 말은 단 한마디였지요. 최 노인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하오. 단비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랫감이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지만 단비는 알아채지 못했지요. 귓속이 먹먹해지고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속도보다 가슴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윤 씨는 단비가 장례에 다녀오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녀가 이를 팽개치고 어딜 간단 말이냐. 단비는 뜰한 귀퉁이에 홀로 서서 노인이 살던 산자락 방향을 바라보았지요. 그곳까지는 걸어서 반나절 거리였습니다. 그 반나절이 단비에게는 바다처럼 멀고 넓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의 손이 주름진 얼굴이 낮고 따스한 목소리가 차례로 떠올랐고 단비는 소리를 삼키며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며칠 뒤 도현이 단비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인적이 드문 후원 담장 아래였지요. 도현의 표정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조사할 것이 있어 노인의 거처를 다녀왔다. 도현은 품 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비단 조각 하나가 접혀 있었지요. 단비가 펼쳐보니 빛이 바래고 올이 군데군데 풀려 있었지만 그 위에 수놓인 문양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단비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도현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지요. 이 문양은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다. 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단 조각에 새겨진 것은 왕실에서만 허락된 문양의 일부였지요. 낡고 작은 조각이었지만 도현의 눈에는 그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어째서 그것을 품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비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는지 도현의 머릿속에서 물음이 빠르게 번졌지요. 보자기 안에는 비단 조각 말고도 반으로 접힌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사가 있었지만 글씨는 흐리지 않았지요. 도현이 단비에게 건네자 단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쳐 있는 단비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지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라. 때가 오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니 그때까지 절대 드러내지 말 것이니라. 글씨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비는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보았지요. 이것이 누구의 글씨인지 아느냐? 도현이 물었습니다. 단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했지요. 단비는 자신의 태어남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도현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내가 확인해야 할 것이 생겼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단비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도현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나누던 대화를 안채 처마 아래 그늘 속에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윤 씨였지요. 윤 씨는 도현의 손에 들린 보자기와 단비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 씨의 눈 속에 차가운 불꽃이 일었지요. 단비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그 순간부터 단순한 질투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봄비는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지만 참봉댁 안에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천천히 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봄이 가고 초여름 볕이 뜨거워지던 어느 날 아침 참봉댁 안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윤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안마당을 가득 채우더니 하녀들이 하나둘 불려나왔지요. 윤 씨는 두 손을 떨며 놀이개 하나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산호빛 구슬이 달린 은놀이개로 돌아가신 윤 씨 친정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귀한 물건이었지요. 간밤의 분명함 속에 넣어두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다. 윤 씨의 눈이 하녀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단비에게서 멈추었지요. 단비, 내 방을 뒤져봐도 되겠느냐? 윤 씨의 목소리는 묻는 형식이었지만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단비는 아무것도 숨긴 것이 없었기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녀 둘이 단비의 행랑채로 들어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 은놀이개였지요. 단비의 이불 속에 고이 접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단비는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마님. 저는 결코 손댄 일이 없사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비는 또렷하게 말했지요. 그러나 마당에 서 있던 하녀들 중 그 말을 믿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그럼 놀이개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단 말이냐. 윤 씨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내리꽂혔습니다. 참봉이 안채로 불려 나왔습니다. 사정을 들은
참봉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지요. 당장 내쫓아라. 단비는 무릎을 꿇고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참봉은 이미 고개를 돌려버린 뒤였지요. 하녀 둘이 단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단비의 손에서 천자문 한 권만이 간신히 쥐어진 채 살인문 밖으로 내던져지듯 나왔지요. 문은 그 뒤로 굳게 닫혔습니다. 때마침 도현은 고을 수령과의 면담으로 자리를 비운 터였습니다. 아무도 단비의 편이 되어줄 수 없었지요. 단비는 한동안 닫힌 살인문 앞에 서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볕은 따가웠고 흘길은 뜨거웠지만 단비의 몸은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고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킬킬거렸지요.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처럼 단비는 다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단비의 발걸음이 저절로 향한 곳은 최 노인의 무덤이었습니다. 마을 뒷산 소나무 아래 작은 봉분 앞에 서자 단비의 무릎이 꺾였지요. 참아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소리가 목에서 뭉개지며 흘러나왔고 눈물이 흘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소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노인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뒤 단비는 소매로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단비는 봉분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지요. 그리고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 고을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한양으로 가겠다고. 노인이 가르쳐준 글과 예절과 그 말들을 안고 새로운 땅을 밟겠다고. 단비는 봉분에서 눈을 거두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르신. 발걸음을 돌리는 단비의 등 뒤로 여름 바람이 길게 불어왔고 소나무 잎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단비는 사흘을 걸었지요. 집신 밑창이 닳아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먹을 것이 없어 산딸기 몇 알로 허기를 달래며 걸었습니다. 보찜 안에는 천자문 한 권과 도현에게 받은 낡은 책, 그리고 노인의 편지 한 장이 전부였지요. 밤에는 주막처마 아래나 길섭 바위 뒤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한 밤이면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단비는 눈을 감지 못하고 오래도록 별을 올려다보았지요. 한양에 닿은 날 단비는 성문 앞에서 발이 멎었습니다. 거리는 넓고 사람들은 많았으며 소리와 냄새가 사방에서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황해도 산골에서 자란 단비에게 한양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골목 어귀에 서성이다가 결국 힘이 빠져 담벼락에 기대어 주저앉고 말았지요. 사흘을 제대로 먹지 못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듯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아낙 하나가 단비를 발견하고 물 한 사발을 건네주었습니다. 단비는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아 단숨에 비웠지요. 아낙이 말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궁에서 나인을 뽑는다 하던데 혹시 들었느냐? 단비는 눈을 들었습니다. 나인 선발이라는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지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내명부 상궁이 나인 후보를 추려 글과 예절을 시험한다는 방이 붙어 있었지요. 단비는 온몸의 기운을 긁어모아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 앞에는 고운 옷차림의 처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단비의 행색은 그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초라했지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단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줄의 맨 끝에 가서 섰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시험이 먼저였습니다. 시험관이 불러주는 글귀를 받아 쓰는 것이었지요. 단비의 붓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노인에게 배우고 밤마다 혼자 익혀온 것들이 손끝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지요. 옆자리 처자가 단비의 종이를 흘깃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절 시험에서도 단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각도, 손을 모으는 자세, 말 한마디에 높낮이까지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몸이 움직였지요. 결과가 나왔을 때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단비가 합격자 명단 첫 줄에 올라 있었지요. 시험관들이 수군거렸고 단비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던 처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궁 안으로 들어가서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단비의 출신이 알려지자 다른 나인들이 거리를 두었지요. 어디서 흘러들어온 것인지도 모른다더라.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왔지만 단비는 묵묵히 맡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명부 깊숙한 곳을 조용히 살피던 눈 밝은 상궁 하나가 단비를 불렀습니다. 문서를 정리하는 단비의 손놀림과 흐트러짐 없는 태도를 오래 지켜보았던 상궁이었지요. 내가 단비냐? 단비가 고개를 숙이자 상궁은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궁 안 어느 사랑채 마당을 걷는 낯익은 뒷모습 하나가 단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듯한 등줄기, 꼿꼿한 걸음걸이. 단비의 가슴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지요. 이도현이었습니다. 도현 역시 고개를 돌리다가 단비와 눈이 마주쳤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용히 떨렸지요. 그 순간 닫혀있던 운명의 문이 삐걱하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 궁 안에 머문 것은 단순한 공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황해도에서 가져온 비단 조각과 노인의 편지를 단서로 삼아 도현은 지난 몇 달 동안 왕실 기록을 조용히 뒤져왔지요. 내각에 봉인된 오래된 문서들, 후궁 관련 기록들, 그리고 20여 년 전 일어난 영모 사건의 신문 기록까지. 도현은 그 모든 것을 한 줄씩 읽어가며 퍼즐 조각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던 날 밤, 도현은 붓을 내려놓고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단비를 부른 것은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도현은 인적이 끊긴 후원 깊숙한 곳으로 단비를 이끌었지요. 가을 단풍이 물든 나무잎들이 조용히 흩날리는 아침이었습니다. 도현은 품 안에서 두툼한 문서 꾸러미를 꺼내 단비 앞에 펼쳤습니다. 단비는 도현의 눈빛이 평소와 다름을 바로 알아챘지요. 무거우면서도 조심스러운 그 눈빛이 단비의 가슴을 먼저 서늘하게 했습니다. 단비야, 마음을 단단히 잡고 들어라. 도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여 년 전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 하나가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궁 밖으로 쫓겨났다고 했지요. 그 후궁은 궁을 나온 직후 아이를 낳았고 뒤를 쫓는 무리를 피해 아이를 황해도 깊은 산골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최노인이었지요. 도현의 목소리가 거기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단비는 숨을 쥐어짜듯 들이켰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귓속이 윙 울렸지요. 그 아이가 저희옵니까? 단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실 문양이 새겨진 비단 조각은 후궁이 제 핏줄임을 증명하기 위해 남긴 것이었다. 노인의 편지와 기록을 함께 대조해보니 틀림이 없다. 단비의 두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지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현은 거기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모 누명의 배후를 추적한 결과 사건을 꾸민 자들 중에 당시 참봉댁과 깊이 연루된 인물이 있었다고 했지요. 단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도현이 차분하게 이어갔습니다. 윤 씨의 친정 집안이 그 영모 조작에 가담하여 후궁을 몰아내는데 힘을 보탰다는 것. 그리고 윤 씨가 단비의 정체를 눈치채고 이를 덮으려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고 했지요. 도현은 모든 증거를 문서로 정리해 이미 임금 앞에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궁 안이 술렁였습니다. 포졸들이 윤 씨를 잡아들이기 위해 참봉댁으로 향했다는 소식이 퍼졌지요. 윤 씨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도현이 제시한 문서와 증언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참봉도 낯빛이 재처럼 변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저녁 무렵 단비는 임금 앞에 불려갔습니다. 단비는 대전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발이 떨리고 심장이 귀에서 들릴 만큼 쿵쿵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단비가 엎드려 절을 올리자 임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고생이 많았구나. 그 한마디에 단비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참아온 세월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단비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궁 안의 공기가 바뀌었고 어제까지 거리를 두던 이들이 고개를 숙였지요. 단비는 그 모든 것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기쁨이 채 자리 잡기도 전에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눌렸지요. 노인이 살아서 이 순간을 보았더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단비의 신분 회복을 알리는 임금의 교지가 궁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단비는 후궁의 딸로서 그 지위를 되찾았고 임금은 오랜 세월 억울하게 숨겨져 온 핏줄을 이제야 품에 안았지요. 궁 안에 높고 낮은 이들이 차례로 단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까지 곁눈질하며 수군거리던 이들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예를 갖추었지요. 단비는 그 모든 시선을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우쭐하거나 차갑게 굴지 않았지요. 오히려 예를 갖추는 이들에게 먼저 따스한 눈빛을 건넸습니다. 임금의 총애가 깊어지면서 단비는 이듬해 봄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책봉식 날 아침 단비는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자신을 바라보았지요. 비단 옷에 화관을 얹은 모습이 낯설고 또 낯설었습니다. 황해도 산골 느티나무 아래 쓰러졌던 아이, 참봉댁 행랑채에서 빈 밥그릇 앞에 앉아있던 하녀, 한양 성문 앞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던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지요. 단비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가슴으로 새겼지요. 윤 씨는 영모 조작에 가담한 죄로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참봉댁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집안이 흩어졌지요. 단비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통쾌하기보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욕심을 품으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단비는 지나온 세월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지요. 원망보다 안타까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도현은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요직에 올랐습니다. 단비와 도현은 이따금 조용한 자리에서 마주쳤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꺼낼 수 없는 감정이 은은하게 흘렀지만 단비는 그것을 가슴 깊이 접어두었습니다. 도현도 마찬가지였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자리를 지키며 눈빛으로만 오래된 인연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왕비가 된 단비는 권세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궁 안의 낮은 자리나인들에게 먼저 말을 건넸고 가뭄이 든 고을에 양식을 풀도록 임금께 청했지요. 굶주린 백성의 이야기가 올라오면 단비는 남들보다 먼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때 자신이 그 굶주림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백성들 사이에 왕비의 어질미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고 궁 안팎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단비는 조용히 황해도 길을 나섰습니다. 시녀 둘만을 데리고 산 길을 올라 소나무 아래 작은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봉분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단비는 두 손을 모으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자연스럽게 흘렀지요. 훔치지 않았습니다. 흘러야 할 눈물이었으니까요. 어르신, 저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옵니다. 단비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차가운 빛 속에서 저를 일으켜 주시고, 이름을 주시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어르신이 심어주신 것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며 길게 지나갔습니다. 마치 노인이 그 바람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것 같았지요. 단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묵직한 가르침을 남깁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난 자리가 아니라 살아온 방식이 결정한다는 것. 억울함 앞에서도 자신 안의 것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이지요. 돌을 맞고 쓰러졌던 아이가 한 나라의 왕비가 된 것은 하늘이 내린 신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진 세월 속에서도 사람됨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단비가 품었던 그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사람이 진실로 어질고자 하면 어질미 이를 것이다 하였습니다. 단비는 돌을 맞고 쓰러지던 날도, 빈 밥그릇 앞에 앉아있던 날도, 누명을 쓰고 쫓겨나던 날도 끝내 어지름을 잃지 않았지요. 또한 맹자께서는 하늘이 큰 인물을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몸을 고달프게 한다 하셨습니다. 단비가 겪은 모진 세월은 벌이 아니라 준비였던 것이지요. 살아가다 억울하고 지치는 날이 찾아오거든 단비를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고난이 훗날 여러분을 빛내줄 밑거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